네, 주간 ETF 시장의 동향부터 살펴볼 만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오늘도 윤 선생 ETF 교실 이어지고요.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지난주 시장을 정리를 쭉 한번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 보죠. 미국은 사실 3주째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지난주까지는 있었는데 전주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하락 좀 계속하고 있어요. 네. 지금 4주 연속으로 이제 나스닥이 3%대 계속 하락을 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번 주에는 좀 시장 반등을 노린 자금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115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그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는 미국 국채 관련해서 뭐 미국 국채 뭐 중기물이라든가 단기물이라든가 네. 혹은 뭐 미국 대형 성장주 이런 카테고리들로 자금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볼까요 좀? 네. 자,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우선 이제 미국채 관련해서 중기물 약 7에서 10년 만기의 이제 중기물들이 네. 예,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예, 강도로는 이제 한 8.7% 정도. 네, 기존 AUM 대비해서 한 8.7% 정도면은 꽤 이제 자금이 세게 들어왔고요. 네, 네. 이 외에도 뭐 미국 대형 성장주라든가 혹은 뭐 배당 성장, 배당금 늘려나가는 종목들 네. 묶어놓은 ETF 이런 쪽에도 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대형 성장주 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왔던 네, 한 맞습니다. 주였네요. 자,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서 어떤 것들을 끌어올렸는지 종목으로 좀 볼까요? 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네. 자, 이번 주 상승 종목 바로 보시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자주 보이던 ETF들 또 올라왔습니다. 뭐 변동성 단기라든가 네. 뭐 천연가스, 농산물 전반, 네. 그리고 이외에 좀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까지 좀 상승률 상위를 좀 보였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동안 하락 상위에 꽤 머물러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상승 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테마형 등을 좀 제외하고 이제 주식형에서만 국한해서 좀 네. 살펴보면요. 일단 상승 키워드 자체는 좀 중국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주식형만 국한해서 보면 전부 다 다 중국, 중국이네요. 예, 미국 상장 네. 중국 기업, 중국 기술주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섹터별로 또 네. ETF들 상장이 되어 있어요. 중국 경기 소비재 이런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좀 중국 쪽 많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 그 중국 정부의 빅테크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한 쪽은 어느 부분이 눈에 띄었을까요? 네, 하락 역시 그 지난주 하락했던 ETF들이 다수를 또 차지했어요. 여전히? 보면 네. 유전체 테마라든가 뭐 마리아나 산업, 뭐 혁신 기술주,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 이런 것들이 역시나 약세가 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지 않은 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도가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 지난주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한국 시장은 어땠는지 또 정리를 해보죠. 사실 한국에서도 전주에는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주는 어땠을까요? 지난주는 이제 다행히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한 4,835억 원 정도 ETF 시장에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뭐 세부 카테고리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국 채권이라든가 네. 혹은 항상 이제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긴 해요.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혹은 국내 그리고 해외 테마형 ETF들 관련해서는 좀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하락 종목 바로 보죠. 네, 뭐 상승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제 미국 지수들이 좀 불안정한 모습 계속 보이면서 미국 S&P 500 변동성 ETF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중국 위주 강세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중국 항생테크라든가 혹은 중국 HSCI 지수 그러네요. ETF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ETF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 대표 10종목. 네, 10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역시나 상승을 했어요. 중국은 아까 말씀 좀 드렸고요. 이외에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책 기대감, 인수위에서 바이오 관련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책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하락한 종목들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락한 종목들 좀 살펴보면 인터넷 대표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한국 메타버스 테마라든가 혹은 뭐 게임 산업 테마 ETF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펄어비스가 지난주에 한 2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이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게임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좀 실적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주간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는 변동성에 지친 그대에게 저변동성 팩터 ETF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어요. 굉장히 감상적인 제목이네요. 변동성에 지친 그대에게 소개드리는 저변동성 팩터 ETF인데 변동성이 너무 큰 요즘이긴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좀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좀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죠. 아침에 눈 뜨면 또 빠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좀 굉장히 높아져 있고 특히나 이제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더 그렇죠. 피로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럴 때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변동성 팩터 ETF인데요. 네. 자, 우선 좀 차트 하나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S&P 500 지수랑 그리고 S&P 500 내에서 저변동 그리고 저변동 고배당 팩터 ETF들을 좀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고점 대비 하락한 걸 좀 비교를 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 확실히 좀 관찰을 하실 수가 지수 있겠습니다. 대비 덜 빠지네요.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저변동성 팩터 ETF가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변동성 팩터 ETF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주가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이제 변동성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변동성이 낮은 이 주가 움직임이 낮은 종목들을 묶어서 운용하는 이제 ETF를 저변동성 팩터 ETF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좀 비유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 섹터라는 개념은 어떤 하는 일을 기준으로 종목들을 묶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이 팩터라는 거는 이 종목들의 성격을 음. 묶어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성격 같은 네, 네, 건데 네. 이 저변동성 팩터는 좀 일종의 좀 차분하고 이제 뭐 꾸준하게 좀 이제 실적 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의 네. 차이에서 좀 기인을 하는데요. 자, 자료 좀 같이 보시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차트 저변동성 주요 ETF들 섹터별 비중을 좀 네. 나타내 봤습니다. 주요 ETF에 들어있는 섹터별 비중인 거죠. 그렇죠. 네, 네. SPY 같은 경우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QQQ는 대표 기술주 네. 지수인 나스닥 100을 나타낸 거고요. SPLV 같은 경우는 미국 저변동, 네. 그리고 SPHT는 저변동 고배당 팩터 ETF입니다. 딱 봐도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네. 굉장히 낮고 필수 소비재가 많아요. 그렇죠. 필수 소비재, 네. 유틸리티 관련 섹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섹터 특징은 이익이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늘어나지도 않지만 네네. 그렇다고 빠르게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섹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1980년 이후로 이 나스닥이랑 S&P 500 그리고 S&P 500 내 저변동의 이제 이 연간 수익률 네. 그리고 연간 변동성을 좀 찍어봤어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S&P 500 저변동의 어떤 성과고요. 보시면 어떤 나스닥이라든가 혹은 S&P 500 대비해서 빨간 점들이 굉장히 모여 있죠. 많이 퍼져 있지 않고 뭉쳐 있다는 거죠. 뭉쳐 있다라는 네. 거는 결국 이 변동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이제 연간 수익 자체도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변동 팩터가 이렇게 시장에서 유효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저희 상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고변동 이꼴 고수익 네. 이라는 좀 그렇죠. 공식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실제 시장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저변동성 종목들이 장기적인 성과는 오히려 우수한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 길게 봤을 때. 네. 이를 이제 이 저변동 이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원인은 이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시장의 어떤 비합리성이 얘기가 되는데 이 성장주 위주로 이 시장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이런 저변동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싸게 거래가 되더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회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20% 빠지면
25%만 회복을 하면 되지만 본전까지. 네, 네. 그렇죠. 주가가 50%가 빠지면 100%가 그렇죠. 상승해야 원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저변동 팩터가 유효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과거 사례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화면 쭉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그렇죠. 텐데요. 네, 우선 그 2000년대 초반 기술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이 S&P 500 검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S&P 500 대비해서 이 주황색 면으로 나타나 있는 S&P 500 저변동이 덜 빠지고 회복도 굉장히 좀 빠르게 네. 나타났죠. 자, 그리고 이 2007년, 2008년 이제 미국발 금융위 당시를 좀 살펴보면 빠지는 건 사실 굉장히 유의미하게 덜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왜냐면 같이 시장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네. 이 터지는 구간이었다 보니까 비슷하게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회복은 좀 더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네. 시장 하락 구간입니다. 좀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다 빠지는 구간이었고요. 이후에 이 코로나19 특수성으로 인한 이 기술주 위주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저변동이라든가 혹은 저변동 고배당 팩터들의 회복이 조금은 늦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올해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저변동성 팩터 관련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맹신은 좀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나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덜 움직이는 네. 거를 내가 좀 추가하고 싶다,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걸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변동 팩터 관련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을 아주 늘려본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면별로 이게 뭐 다 좋았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구간에서는 덜 움직이는 것들 위주로 찾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상품 이야기를 나눠보죠. SPLB 앞서 이제 티커 고 ETF의 네. 흐름을 또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저변동성 팩터 ETF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좀 볼까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SPLV 같은 경우는 그 S&P 500 지수 내에서 저변동 종목들을 골라내는 ETF요. 네, 100개 네. 정도를 좀 편입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저변동 S&P 500 저변동 팩터 ETF 중에서는 운용 자산은 가장 큰 편입니다. 네. 우선 이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허쉬라든가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렇게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익숙한 소비재 먹고 바르고 하는 기업들이 게 많네요.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EPS 추이 자체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좀 다른 네. ETF들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SPLV는 S&P 500 지수 내에서 저변동 종목 100개를 편입하고 있는 ETF고, 자, 그리고 이제 SPHD는 S&P 500 지수 내에서 이 저변동 고배당 종목들 편입을 하고 있어요. 고배당까지 더한 거죠. 여러 개의 네. 성격을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좀 종목들 어떻게 골라내냐 좀 살펴보면 이 고배당 종목 75개를 골라내요. 네. 500개 종목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저변동 순서대로 50개 종목을 고릅니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 50개를 골라내요. 그래서 뭐 최근 1년 배당금 기준으로는 한 3.4% 정도를 좀 월간 단위로 좀 네네.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USMV는 이 최소 변동성 ETF요. 이 저변동이랑 최소 변동성은 조금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이 최소 변동성은 단순히 이 개별 종목의 낮은 변동성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네. 골라낸 종목들의 변동성을 또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또 낮추는 것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가는 기준인 네, 좀 더 이제 거네요. 엄격하게 가져가는 형태가. 네, 이렇게 해서 저변동성 팩터 내에서 어떤 ETF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안에 특징까지 쭉 한번 봤는데요. 사실 요즘같이 이제 마음이 좀 지쳐 있을 때는 끌리기는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저변동 팩터 ETF들은 그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을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 기술주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소외감 자체도 좀 그렇죠. 굉장히 클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 자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셨던 분들 중에 그렇다고 이제 시장을 아예 벗어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내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변동 팩터 네. ETF들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해지하는 정도의 역할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크게 가는 것들도 물론 가져가야 하겠습니다만 그게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 그 위험을 좀 낮춰줄 수 있을 만한 용도로는 저변동성 팩터 ETF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윤 선생 ETF 교실 여기까지 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